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현옥님의 공감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쟤는 왜 저렇게 바보 같아? 라고 말하는가 하면 쟤 참 멋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뇌에 수없이 많은 자극을 준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말들을 내가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당신은 멍청해. 정말 바보 같아. 얼굴이 예뻐요. 정말 똑똑하군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인가? 아니면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인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이런 말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곧 마음을 정리한다. 그런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진다.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줄을 무겁게 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사춘기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아이들은 스스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신만만하다가도 곧 나처럼 못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듯이 절망한다. 그러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다가 다음 순간에 다시 땅으로 꺼져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 이 자기 비하가 심해지면 우울증이 된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애를 쓴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들은 가장 흔하게 친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소위 노는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모이게 된다. 이렇게 모인 사춘기 청소년들은 같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또 사정없이 흔들리는 순간에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로의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잡은 손을 쉽게 놓을 수가 없다. 어른들이 왜 그런 친구를 만나니? 이제 그만 만나 라고 윽박질러도 소용없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친구란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모는 자녀가 흔들릴 때 화내고 억압하기보다 격려해야 한다. 자녀의 기분이 너를 뛸 때 하루는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됐다가 하루는 왕자를 만난 백설공주가 됐다가 하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도 부모는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엄마 나 얼굴에 이게 났어 하며 얼굴에 작게 난 뾰루지 하나로 난리를 칠 때 엄마가 도리어 어머 어떡하니 어떡해 그러다 너 상처나겠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더 수선을 떨면 자녀는 땅이 꺼지는 근심에 쌓이게 된다. 아가는 자신의 기분을 엄마의 표정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다. 엄마의 표정에 두려움과 불안이 깃들면 아가 역시 불안해한다. 엄마가 웃으면 아가도 웃고 엄마가 울면 아가도 운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거울 삼아 자신을 본다. 부모는 곧 자녀의 거울인 것이다. 자녀 기분이 땅속 10m 아래로 내려갔는데 엄마 기분이 한술 더 떠 100m 아래로 내려가서는 곤란하다. 부모의 얼굴에 불안이 없을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정체성의 요소 중에서 참 자기가 있다. 참 자기는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 다 다르게 만드셨다. 즉,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도록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남들과 다른 본연의 개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때가 바로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때다. 아기는 자기를 절제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배고프면 울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한다. 엄마가 아프다고
엄마가 아프니 오늘은 내가 먹는 것을 참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기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낸다. 이때 부모에게 충분히 공급받은 아기는 성장하면서 참 자기가 발달한다. 하지만 참 자기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럴 때 참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거짓 자기다. 거짓 자기는 적응하는 자기다. 눈치 보고 적응하고 방어하는 자기다. 거짓 자기는 참 자기가 발현될 때 세상과 잘 소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참 자기만으로는 세상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자기가 사람들과 협상하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자기도 필요하고 거짓 자기도 필요하다. 문제는 아기 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참 자기가 발현되지 못한 경우다. 보통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 혹은 사랑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 아이는 빨리 거짓 자기를 발달시킨다. 참 자기 속에는 창의력과 개성과 힘이 있다. 그런데 참 자기가 없고 거짓 자기만 발달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맞춰준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심이 빠져 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맞춰줄 뿐 배려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 심한 경우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처럼 참 자기가 발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참 자기는 보통 0에서 5세 때 발달한다. 아기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그것에 부응해서 아기의 욕구를 해소해주면 참 자기가 발달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그 욕구를 억압하고 해소시키지 못하면 상처가 남게 된다. 이 상처는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 사춘기에 분출하게 되는데 이때가 유아기에 놓친 참 자기를 발달시킬 기회다. 그런 까닭에 사춘기를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마치 갓난아기처럼 굴 때가 많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별 볼 일 없는 것에 목을 맨다. 참 자기를 출현하면서 전능하고 과대한 자기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때 어떤 부모는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잖아 하며 아이의 기를 죽인다. 그러면 사춘기 때 어렵게 올라온 참 자기가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된다. 부모는 사춘기 자녀에게 참 자기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설령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해도 가르치려 말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우기고 잘난 체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역시 네가 말한 대로 했더니 잘 되는구나 하고 응대해 줄 때 아이의 참 자기가 발현될 수 있다. 사실 부모가 자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격려하기는 쉽지 않다. 부모 자신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있을 때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다. 심리치료 중에 놀이치료가 있다. 놀이치료를 잘하는 선생님은 아이와 게임을 하면서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일부러 져준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게임에서 이기기는 쉬워도 져주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내가 져줬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란 더 어렵다. 어떤 아빠는 자녀와 게임하면서 절대 져주지 않는다. 끝까지 이기려고 든다. 언젠가 상담하러 온 대학생의 아버지는 명문대 교수로 바둑을 잘 둔다고 했다. 이 대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바둑을 곧잘 두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아들이 이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수 물러달라고 해서 기필코 아들을 이겼고 아들이 한 수 물러주지 않으면 바둑판을 엎어버려서 승패를 가르지 못하게 했다. 그 학생은 참 자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춘기 아이들은 게임에서 지는 걸 자존심 상해한다.
설령 상대가 부모나 가족이어도 게임에서 지는 건 못 견뎌 한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 게임에서 지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다.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사춘기 아이들의 승부욕이나 하는 짓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말싸움에서도 지고 싶지 않아 끝까지 우기고, 그러다 안 되면 집이 더럽다느니 음식이 맛이 없다느니 생트집을 잡아 마음이라도 상하게 하고 싶어 한다. 참 자기를 좋게 말하면 창의력과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라고 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일탈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참 자기는 자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때 부모는 아이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참 자기가 출현하면 스스로 매우 위대해 보이고 자신만 옳아 보이고 잘나 보인다. 이때 부모가 자녀와 경쟁하면서 져주지 않고 자녀의 말을 받아주지 못하면 자녀의 참 자기는 다시 숨게 된다. 서양 속담에 사춘기를 사춘기 때 겪지 못하면 언제라도 다시 온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면 관 속에서라도 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사춘기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의미다. 자녀가 사춘기에 있다면 참 자기를 활성시켜 만족감을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만족감이 충족되면 참 자기는 다시 쏙 들어간다. 부모는 그때까지 이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아이를 수용하는 환경,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할 때 아이는 홀로 서는 존재로 성장한다. 작은 존재로서도 견딜 수 있고 실패도 견디고 성공도 잘 견디며 인생의 방황도 견뎌낼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 자살 충동, 자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느낌, 외로움 등을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한다. 자녀의 사춘기를 이해할 때 나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사춘기 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나? 내 부모는 나에게 어떻게 했나? 나는 그 부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계속 되짚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부모가 사춘기를 별 문제 없이 보냈거나 혹은 공부도 잘하는 정말 착한 자녀로 지내왔다면 이런 부모는 자녀의 반항과 고집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착한 사춘기를 보냈을까? 나는 왜 모범생이었을까? 나는 왜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사춘기를 마쳤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춘기에 가질 수 있는 자아는 하나가 아니다. 자아의 정체성을 규명할 때 특정한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그중 어린이 자아라는 것이 있다. 앞서 설명한 참 자기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인 성격이다. 참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자아가 어릴 때부터 거절당하거나 억압당하면 사춘기 때도 억압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러면 역시 반대 개념인 어른 자아, 거짓 자아가 어린이 자아를 대체한다. 우리가 흔히 애 늙은이, 애 어른이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아이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만약 옆집 엄마한테 우리 애가 글쎄 내가 용돈 몇천 원 주는 걸 안 쓰고 모아서 내 머플러를 사왔지 뭐예요? 란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 순간 아들한테서 용돈을 다 썼다며 돈을 더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자. 어떤 기분이겠는가? 어떤 애는 저렇게 어른스러운데 우리 애는 어찌 저리 속없고 철딱서니가 없을까? 이걸 내가 계속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옆집 아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 빵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 예쁜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사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참고 그 아이는 왜 엄마에게 줄 머플러를 샀을까? 효성이 지극해서일까? 우리는 이미 사춘기의 자녀에게서 그러한 사고력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어린이 자아가 억눌린 채 자란 부모는 어린이 자아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 자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부모는 어린이 자아를 가지고 떼쓰고 말썽 부리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다. 한 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면서 상담을 요청했다. 이 선생님은 모범적이고 착하고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몸에 밴 아주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너무 힘들어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통하지가 않았다. 고학년을 담임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어려움이었다. 급기야는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나 하는 고민에 빠져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상담을 해보니 이분에게는 어린이 자아가 너무 약화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고 모범생이었다. 당연히 어린이 자아를 가지고 뛰노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도 상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거친 어린이 자아와 상대하려면 그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너무 착한 방법으로만 아이들을 대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설득하려 했고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했다. 그런데 천방지축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어린이와 놀기도 힘들고 통하기도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사춘기의 어린이 자아가 날뛰는 자녀를 착한 방법으로만 대하려는 부모가 있다. 부모에게 어린이 자아가 없는 것이다. 자라는 동안 이 어린이 자아가 억눌린 채 어른이 된 경우다. 과연 사춘기 자녀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먼저 부모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춘기 때 천방지축으로 자란 부모가 의외로 사춘기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이런 부모는 웬만해선 겁먹지 않는다. 어차피 어릴 때 다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듯 내 안에 억압되어 발현되지 못한 부분이 자칫 내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봐야 한다. 사춘기 시절 내 심정은 어땠고 내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나? 이런 경우도 있다. 한 엄마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엄마는 자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만일 어려서 지금의 나와 같은 부모가 엄마였다면 나는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베풀어뒀는데 아이가 왜 엇나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부모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내 자녀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이 엄마는 자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엄마가 되었다. 옷 입는 것, 양말 신는 것, 신발 신는 것, 숙제 준비물까지 다 챙겨줬다. 자녀는 어땠을까? 아이는 이런 엄마 때문에 숨통이 저려오는 갑갑함을 느꼈다.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엄마는 그런 아이를 잡으러 다녔다. 부모로서 나는 어린 시절 무엇이 넘쳤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때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았고 부모를 어떻게 느꼈는가? 내가 한 강력한 요구가 무엇이었고 무엇에 상처를 입었는가? 좋은 부모를 머리로만 알아선 곤란하다. 부모가 사춘기 때 너무 결핍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과잉된 것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며 스스로를 알아가야 한다. 지금 나는 부모로서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꼭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단순히 TV 속 장면을 보면서 무심코 던진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욕이 왕성한 사람을 보고 부모가 세상에 저걸 꼭 저렇게 먹어야 하나?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하자. 이때 자녀는 식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자녀는 먹고 싶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철수시킨다. 딱히 부모가 너 어떤 생각을 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도 식욕이라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자녀는 억제시키는 것이다. 이런 예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겪게 된다. 공부하는 자녀가 갑자기 슬픈 감정에 빠졌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슬플 게 뭐가 있니? 괜히 그러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 또 자녀가 갑자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부모는 언니 오빠도 잘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니? 짜증이 나도 좀 참으렴 하며 책망한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을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부모가 만일 이렇게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으면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암암리에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끔 강요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부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감정을 제한시키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나의 부모는 무언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 정직하게 말했나? 혹은 숨기거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 반대로 지나치게 탐욕적이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부모였나? 그런 부모를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 내 부모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내 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내가 아는 어느 가정의 아버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단장하곤 했다. 흰색 양복, 흰색 구두로 완벽하게 차려입고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는 딸이 성장할 때까지 딸에게 단돈 10,000원도 준 적이 없으면서 자기를 꾸미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썼다. 그래서 이 딸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아버지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았다. 이렇듯 내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따라 내가 결정이 된다. 어릴 때 만족하지 못한 욕구나 상처는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부를 강조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이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누구나 경험해 보았겠지만 공부라는 것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어머니, 자녀가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공부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이 엄마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엄마는 어릴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 다른 성적은 좋았는데 내신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엄마의 목표는 내신이 됐다. 그러나 내신을 올리는 주체는 자녀이지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자녀는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좋던 것도 싫어지고 하려던 것도 안 하고 싶어진다. 식당에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는데 옆에서 꼭 그걸 먹어야겠다고 강조하면 괜히 생각이 바뀐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가역적이고 역동적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옆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하고 강요하면 열심히 하려던 마음까지도 식어버린다. 말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수선을 떨면서 일어나라 잔소리를 하면 일찍 일어나려던 마음이 달아나 버린다. 이렇게 엄마가 의욕이 강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성향일수록 자녀는 의욕이 낮아질 수 있다. 자녀가 굳이 뭔가를 결정하고 의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엄마가 지나치게 똑똑하면 자녀는 반대로 매사에 마음을 풀어버린다. 세상에 홀로 설 필요와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자녀 스스로 의욕과 의지를 가지려면 부모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을 필요가 있다. 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자녀 스스로 들게끔 해야 한다. 감정과 욕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내가 1시간 전에 가졌던 감정과 1시간 후에 갖게 되는 감정은 같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조절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 감정은 참 자기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흘러나오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곧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와 같은 개념이다. 내가 감정을 자꾸 억누른다면 이것은 나를 억누른다는 말이다. 나를 억누른다는 말은 나를 무시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면 내 안의 자존감이 무시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에너지와 같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인 것이다. 우리는 이 정신적 에너지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이 정신적 에너지가 늘 부족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사소하게는 음식 메뉴나 구매해야 할 물건을 스스로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진로, 배우자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어려워한다. 그런데 주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참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이 많다. 심한 경우에는 참 자기뿐 아니라 감정도 모른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식당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주문이 있다. 아무거나. 내가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면 보통 자녀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잘 고른다. 그런데 막상 자신을 위해 뭔가를 고르라고 하면 고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죽어버린 까닭이다. 죽어가는 감정을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고 이해해보는 것, 그리고 표현해보는 것 연습이 필요하다. 조그마한 감정이라도 올라오면 귀를 기울여 보자.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의 저자,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은 자녀의 감정을 다루는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가 축소형이다. 부모가 감정을 존중받지 못해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형이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공포, 슬픔, 짜증 등의 감정을 느낄 때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짜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무섭고 힘든데 그걸 계속 괜찮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 과자를 준다든지 하면서 억지로 재미있는 것이라고 주입시킨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없는 것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는 아이를 달래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서움을 느꼈다면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 라고 말하며 무서운 감정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무서움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초보 상담자 중에서 이런 부분에 서툰 사람들이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에 다가가 그 감정을 꺼내놓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접근하려고 하면 상담자가 대화의 화제를 바꿔버린다. 내담자의 감정에 부딪히기 두렵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런 성향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배우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 억압형이다. 억압형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만 축소형과 차이가 있다면 아이를 혼낸다는 것이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울지마, 왜 울어? 울면 안 돼. 울면 나쁜 애야 하고 혼낸다. 아이가 우울해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우울하면 안 돼. 한다. 재밌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억압형의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평가해서 혼을 낸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성향이 되기 쉽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혼낸다. 세 번째는 방임형이다. 뭘 해도 다 받아주는 부모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아이가 마구 울면서 떼쓰는데 달래지도 않고 그냥 둔다. 자연히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게 된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지침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축소형의 부모가 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감정 코치형이다. 이들은 자녀의 감정을 다 받아준다. 어떤 감정이든지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왜 화를 내는 걸까? 분노가 왜 있는 걸까? 불안이 왜 있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안과 분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셨을까? 다 필요해서가 아닐까? 예를 들어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도 지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대비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불안을 느끼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이다. 불안한 감정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노는 왜 느낄까?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주로 불의를 겪었을 때 또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누군가 침범했을 때다. 침범당하면 화가 난다. 그게 신호다. 분노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침범받았을 때 그것을 지키라는 알람인 것이다. 그러니 분노를 느꼈다면 이를 통해 내가 침범당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때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다. 그런데 이 감정의 센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자녀가 감정에 예민하면 부모는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 이들은 기계로 비유하면 고감도 제품이다. 질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민성은 굉장히 천재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키우기가 힘들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우면 덥다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운다. 뭐만 하면 잠을 깨기도 하고 매일 같은 우유를 주는데도 어느 날은 잘 먹고 어느 날은 토한다.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엔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감정에 솔직한 엄마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솔직히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생각해보라. 내 아이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니 이에 따른 죄책감이 동반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는 까다로운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럴수록 엄마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 깊게 굴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감이다. 예민한 자녀가 까다롭게 반응하면 이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공감뿐이다. 그리 강하지 않은 바람에도 엄마 추워, 바람이 너무 세 라고 말하면 너는 뭘 그리 유난스럽게 구니?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바람이 강해서 추운가 보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자녀가 화가 났을 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살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마셸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대화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를 말하면 상대는 내 말이 맞아 라고 응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 대화가 서로 통하게 되려면 먼저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온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여인은 한껏 나를 세워 저 남편 없어요! 라고 대꾸한다. 사실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지금까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누굴 속이려고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먼저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내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역시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겨누던 나를 거두게 되었다. 공감은 상대를 향한 방어와 저항을 내려놓게 만든다. 만일 자녀가 잔뜩 짜증이 나서 심술을 부리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면 아니 이놈이 왜 이래? 던지지 말랬지? 하고 같이 화를 내지 말고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공감해주자. 화를 내던 사람은 자신을 공감해주는 이의 한마디에 맥이 풀린다. 물론 자녀의 행동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저 감정을 받아주라는 뜻이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왜 짜증이 났을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자기도 자신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엄마에게 왜 짜증이 났는지 말하렴 하고 감정을 말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화를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감정을 인정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을 언어화하면서 성숙해진다. 화나거나 짜증났을 때 또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이 과정에 미숙하다. 만약 배우자에게 섭섭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말을 못하고 꽁하고 있다가는 그냥 지나갈 일도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 어느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아내는 상담을 받는 내내 뚱하게 앉아 있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시큰둥했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갈등 상황을 맞아야 했다. 나중에 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얼마 전 결혼 10주년에 반지 하나 선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해달라고 말해보셨어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너무 당연한 듯이 아니요, 왜요? 하는 것이다. 내가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하니까 아내는 그런 걸 말을 해야 하나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하며 서글퍼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많은 커플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사실 이 문제는 감정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한 아내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여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 남자는 이런 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 반지가 갖고 싶으면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거절당해도 괜찮다. 일단 말로 꺼내놓으면 내 감정과 욕구가 해결될 수 있다. 자녀에게도 감정을 말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너 짜증내지 마가 아니라 짜증이 났구나 하고 말해준 다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춘기다. 사춘기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불손하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부모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부모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말려들고 만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으면 감정이 상해서 대응하지 말고 먼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대화를 통해 이유를 알아내고 내가 입고 싶은 청바지가 있었어? 그랬구나 하고 공감한 다음
그러면 그게 있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맨날 방문을 쾅쾅 닫으면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자녀의 반항심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어떠셨어요?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